그러고 있는 중에 지금 무슨 뭐 동성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헌법 안에 여러 가지의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우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좌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 정파별로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이 삶의 양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시각에서는 뭐 좌다 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든지 하는 그런 정책론에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차별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의 일반적인 정신에 근거해서 동성애도 그건 또 하나의 존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헌법 안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생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취지로 내세워놓고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의도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 헌법적으로 깊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눈을 속여서 이른바 우리 헌법 질서에 비수를 꽂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을 아마 저한테 검토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와서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여기에 그 TV에서 많이 뵀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광화문 목사 이분 제 주변에서 제가 헌법을 전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이분 얘기가 나오면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관련해 가지고 그 밑에 조항에는 또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요. 이른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고 그 다음에 국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데 따라서 종교인은 종교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종교인이 스스로 종교인임을 밝히면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니까. 나는 내 종교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다가 나의 모시는 분의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 가지고 신앙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국가가 그 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종교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됩니다. 아니 헌법이 그렇게 되는데 왜 네가 박수를 치고 그러냐고. 이게 누구 법은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와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다음에 국교 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다.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엊그저께 그 신문에 난 걸 봤더니 우리나라의 국민의 뭐 GDP인가 뭔인가 하여튼 국내 총생산인가가 일본을 앞섰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약 80년 내지 100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그 단계에서 바로 여기 우리 어머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본을 앞섰다는 얘기는 일본이 세계 2위니까 일본을 앞섰다는 얘기가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 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제 나 죽어서 이거 내가 한 것이니까 나 죽으면 그냥 끝나? 갖다 버립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응? 우리 자식들한테 이것을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하고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든 것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나한테 보장해달라라고 했던 것이지,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성직자들의 몫이나 하나님의 몫인 것이지, 응? 우리들의 국민된 우리들의 몫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헌법이 내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평생 만들어 놓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을 만들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깨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반국가 사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은 그 반국가 사범을 빨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빨갱이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우쪽에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우빨, 우측 빨갱이가 되는 것이고, 좌측으로 가가지고 헌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좌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내가 나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능력을 발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싶어 하는 자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내가 죽었을 때 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상속을 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상속 제도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나한테는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 구조도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회가 구조화되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 상속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만이 그것이 상속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속제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정을 해가지고 네 차차는 저쪽으로 줘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원초적인 그 자유에 정면 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왔었던 그런 나라들의 헌법들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사회의 구성 단위를 조직화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족제도는 반드시 무엇을 낳을 수 있는 가족제도여야 된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족제도여야 된다라고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도구 30몇 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하는 가족제도이다. 양성을 기초로 하는. 그랬을 때 오늘날 이 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꽈가지고 남성도 양성이고 여성도 양성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흐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동성혼에 합법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혼에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걸 말리냐고 그것을. 다만 우리가 지금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구현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성혼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민법에 보게 되면 혼인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헌법에는 양성평등이다라고 되어 있고 민법에는 양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헌법에서 이미 그 규정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냥 몇 살 이상이 된 자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근거에서 우리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양 당사자로서의 이쪽 저쪽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어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양성혼이다라고 하는, 혼은 가족을 만들기로 하는 계약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양성제도, 양성의 평등에 근거한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족을 생산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소수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평등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양성혼도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미 인정을 하고 있으면 누가 그것을 말리냐고. 아니 거기 저기 양 당사자 간에 있어서의 선교를 손으로 하든 발로 하든 입으로 하든 똥구멍으로 하든 누가 말리냐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 가족들 매가지고 그것은 이러면 사적인 계약이니까 가족들 매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꾸 양성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평등권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동성혼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뜻이 이미 다 인정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양성혼 제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사유재산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결과 상속제도를 무력화시킨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뭐죠? 양성에 근거한 일부 일처제와 사유재산 제도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야 되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맨 먼저 뭘 깼지요? 상속제도는 이것은 매우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다. 사회에서 같이 벌었으니까 나중에 너 죽을 때까지 쓰다가 남으면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야지 왜 네가 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느냐라고 해가지고 상속제도를 계속 공격을 한 다음에 이른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얼마를 넘었지요? 50%를 넘었어요. 이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를 넘으면 안 되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50%를 넘는다는 얘기는 그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속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공격을 받을까, 그다음에 그렇게 그랬을 경우에 방어가 안 될지 모르니까 말을 바꾸어서 같은 말인데 상속세를 높이자라고 한다든지. 이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혼의 합법화 자체는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지만 그 합법화가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1번 양성에 기초한 가족제도,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라고 하는 세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을 금지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자유의 영역을 다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자유는 없어지게 되고 평등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금지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동성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연히 소수법으로서 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한 바퀴 돌리는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